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어제 저녁 가까스로 열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직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시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여론전에 가세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식하는 이런 의장. 자, 지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어떻게 토론이 저 자리에 이어지고 우리가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셔야 됩니까? 저 같으면 쪽팔려서 자진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뭡니까? 의사진행 한참 하다가 예산 부수법만 처리하다가 갑자기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합니다. 아이고, 정말 얘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이 국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회의만 열면 의원들이 의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의장 자격이 있느냐 내려와라. 괴로울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틈만 나면 외국 나가잖아요. 정치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외교 안보는 구멍이 뚱뚱 숭숭 뚫려 있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또 자기 측근인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주소 구속됐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죠. 또 호영호재하는 유재수 구속돼 있고 그토록 아꼈던 조국이도 영장 청구돼 있죠. 뭘 외국 여기 있고 싶겠어요. 해외 나가면은 대한민국 국력 세계 7위 대통령 왔다고 예우해주고 대우해주고 잘 보이려고 후진국에서 애쓰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틈만 나면 외국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닮았더라고요. 대통령을 닮아가더라고요. 국회에 있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세요. 틈만 나면은. 뭐 그렇게 의원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지 그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또 그 수많은 수행원을 대동해서 아마 국회 출장 예산의 절반은 의장이 쓸 거예요. 갔다 와서 무슨 성과를 거뒀는지 보고만 하는 게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으면은 의장석에 앉아있지 않고 내려오겠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연동형인지 준연동형인지 이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21대 선거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저는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이 포용력을 갖고 야당을 다독이고 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일부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많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예 눈 아래 넣어놓지도 않아요. 눈 밖에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 따르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이러한 여당의 태도,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탐욕스러운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의석수도 100석 내외 정도에 머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보고 오셨는데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섰고 이후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두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이어 조금 전부터 세 번째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토론에 나선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 두 번째 주자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 4시간 반가량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요. 오늘 새벽 1시 48분까지 약 3시간 59분 정도를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약 4시간가량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이어간 겁니다. 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오는 26일 소집돼 있는 이 다음 임시회 때 이 해당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본회의 관련 소식은 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진행을 막기 위한 지연술입니다. 국회에선 3년 10개월 전에도 필리버스터가 펼쳐졌습니다. 당시에는 192시간 넘는 마라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3년 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시작한 무제한 토론. 본회의장 단상위에 서서 몇 시간씩 발언을 하다 보니 책을 들고 나와 주요 부분을 직접 읽기도 했고 필리버스터 도중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다시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발언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다, 아니다, 없다 다투면서 본회의장에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신성한 민의전당 국회 본회의장이 필리버스터의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 유세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려고 정장 대신 운동화가 등장했고 단상 옆에는 몸을 기댈 발판까지 준비되는 진풍력이 벌어졌습니다. 신우님 여기 내가 발판을 하나 갖다 놨는데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면 허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주자였던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 동안 발언을 해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의원 38명이 참여했고 9일에 걸쳐 192시간이 넘게 마라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독소 조항을 부각하며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긴 했지만 말 그대로 지연 전략일 뿐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현재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첫 번째 임시국회가 내일 마무리되면 곧이어 모레인 26일 다시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아 꽤 추운데요. 오늘 추위와 함께 나오게 되는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가량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영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7도, 대전 영하 1.8도, 광주 1.8도, 부산은 3.4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이맘때 기온은 웃돌며 큰 추위 없겠고요. 제주도에만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중서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에 미세먼지가 뒤엉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대화 중단과 한반도 긴장 고조는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중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들렀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은 한반도 정세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도 양국이 힘을 모으자고 답했습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손짓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도 핵심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결의안에 주목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점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청와대 차원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 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황을 키우고 있는 북한을 제재 완화로 묶어두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길의 내용이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공유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잠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은 결코 멀어질 수 없는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갈등의 여파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인데 시 주석은 타당한 해결을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面对当今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我们应该深化和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 维护和拓展两国的共同利益。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 번영을 이루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 봄 시진핑 주석의 여섯 번째 국빈 방문까지 이뤄지면 사드 배치로 갈등을 빚었던 한중 관계는 완전한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도훈입니다. 어제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한국은 입장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习主席指出，中韩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利益契合，都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主张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 시진핑 주석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패권 행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관세 인상으로 중국과 무역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등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希望双方继续在联合国、20国集团、亚太经合组织等多边框架内加强协调，维护国际公平正义和两国正当权益。 중국은 최근 한국, 일본과 3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고무돼 있습니다. 나아가 한일과의 정상회담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홍콩과 신장 문제가 중국 내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시 주석의 설명을 문 대통령이 잘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역시 청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이곳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이 지켜온 가치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청도에서 열린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청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세 나라 협력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열고 수출 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 발사 영상을 비롯해서 스텔스 폭격기 B2와 전략 폭격기 B-52 비행 장면 등을 공개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정해진 방침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은 주말 사이 최종 검토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추가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재량권을 넘어서 사안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감찰을 중단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이후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이른바 3인회의 멤버였던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차례로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통보받고도 이듬해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6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비록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이 부부를 모두 구속하려고 시도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안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심사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남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한진그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처 후계 구도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3남매의 지분이 모두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진통 끝에 한진그룹 차기 총수는 둘째이자 장남인 조원태 회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 가족들과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완료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 지금 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 경영이란 조 전 회장의 유지가 무색하게 한진과 남매의 갈등은 1년도 채 못 가 터져나왔습니다. 장녀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 회장의 경영 활동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조 회장이 가족 간 합의 없이 총수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영 복귀 등 중요한 사항들을 최소한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한진그룹 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과 측근 임원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이 내년 3월 경영권 제약보가 시급한 조원태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원태 현 회장의 한진칼 등기이사 연임이 또 걸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발표했다는 것도 자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진그룹 측은 이번 논란이 회사 경영 안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조 전 부사장의 돌발 행동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간주됩니다. 조 전 부사장 측 역시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갈등이 더 깊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나 4명이 다치고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에선 귀금속 가게에서 수백만 원의 상당의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박기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하늘에 잿빛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서울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상가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탄가스나 뭐 가스통 터지는 소리 있잖아. 막 팡팡 소리. 막 그게 막 엄청 터지는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6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은 이곳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발생했는데 지하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일부 상인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식당 주인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명이 대피했고 사무실 내부와 전자부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시간 뒤인 어젯밤 9시쯤엔 대구시 팔달동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근처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손님인 척 귀금속을 살펴보던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움켜쥔 채 황급히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고 남성 2명이 잇따라 쫓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부산 범일동에 있는 귀금속 가게에서 30살 A씨가 수백만 원 상당의 팔찌 등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A씨는 뒤따라 나선 가게 주인에게 곧바로 붙잡혀 경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세청이 한 달여 만에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0여 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국세청이 또다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57명으로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빌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사실상 증여 등이 의심되는 탈루 혐의자 101명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지방의 고가주택 취득자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28명과 소득 탈루 혐의 주택 임대법인도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고액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비춰 변제 능력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는 겁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구매자의 자금 조달은 자기 자금보다 차입금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에 의한 채무 이자 면제 또는 대신 변제, 무상대여 및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의 금융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중저가주택 취득자의 지역별, 연령별, 소득 정도를 분석하고 지방 과열 지역에 대한 분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일반 학생과 교직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드라마 형식의 동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제1형 당뇨병 학생에 대한 학교 내 편견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 드라마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은 학생용 드라마 한 편과 교직원용 동영상 한 편으로 각각 8분과 5분 분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의 심리 절차를 먼저 내놓으라며 소추위원 명단을 넘기지 않으면서 갈 길 바쁜 공화당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탄핵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상원이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공정한 절차를 내놓으라며 심리를 진행할 소추위원단 명단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 가결 다음 날 밝힌 대로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We would hope there would be a fair process, just as we hope that they would honor the Constitution. 다음 달 안에 증인 소환 없이 표결로 부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인 공화당으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뿐 아니라 대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당원대회 등이 내년 2월에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펠로시 의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해놓고 이제 상원에서 공정함을 외친다는 겁니다. 또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에 조건을 지시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이 서류를 넘겨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의 의도대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추가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상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양당 간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엔 아베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 회담할 예정이어서 얼어붙은 한일 관계 회복에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 국방부가 북한 요인 생포훈련 동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서 전략사령부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성탄절 선물이라고 언급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검찰이 불법 도감청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대지진 때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다에 버리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 청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3국 협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오후에는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열려서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중국 청두입니다. 자, 한중일 3국 정상이 오늘 한자리에 모이는데 어떤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한중일 정상회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건 한반도 정세가 논의되는 두 번째 세션입니다. 북미 협상 재개 분위기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긴장감만 높아지는 엄중한 시기라서 더욱 중요한데요. 일단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에는 세 정상이 모두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는 모두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대화의 동력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3국 정상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일 양국의 협력을 거듭 당부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에 나서는데 어떤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할지 주목됩니다. 네, 중국이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도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이 유엔 결의안 초안을 낸 나라인 만큼 결의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한중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이 낸 결의안에 주목한다라는 표현으로 처음 입장을 내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북한이 이른바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한중 정상 차원의 적극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또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동시 병행 이행이라는 원칙도 어제 재확인했는데요. 이것은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이어서 청와대가 북미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읽힙니다. 어제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현재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3국 정상이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해 어떤 합의를 이룰지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따로 열리죠.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어렵게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약간의 진전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은 수출 규제 품목 3개 가운데 1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접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징용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전할 거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양국 협력은 지속하자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에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두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성탄절 선물이라고 언급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무기를 운영하는 미군 전략사령부가 SNS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가 발사됩니다. 스텔스 폭격기 B2와 전략 폭격기 B-52가 비행하는 사진도 올려져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에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군의 핵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미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2017년 미 국방부가 공개했던 영상을 다시 올린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북한군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한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한미특전사 합동훈련 동영상과 사진 등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북한과 관련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다며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in the world where we've always maintained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보인 데 대해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진통 끝에 어제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격렬히 항의하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밤새 발언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첫 임시국회 본회의. 첫 관문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안건부터 여야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의장이 불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손피켓을 들고 더욱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문희상 사퇴! 문희상 사퇴!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인정을 해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한국당은 예산 부수 법안에 30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처리를 늦추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수정안으로 맞불을 놓으며 표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현장이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겨우겨우 예산 부수 법안 2건을 처리한 뒤 문 의장은 27번째 안건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당겨 상정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테러 방지법 관련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2번째입니다. 정의당 어떻게 하든지 의석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오고 민주당 공수처 어떻게 통과시켜 보려고 그 2개 서로 맞바꾸어 먹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야유도 잇따랐습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경청하세요. 첫 테이프를 끄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오는 26일 소집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과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 올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전국은 해를 넘겨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간추린 정치권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이낙연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하늘만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서울통이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로부터 공석이 되는 종로 선거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 맨정신으로는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면서 의회 정치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극우 정당화 경향은 우리 정치의 큰 불행으로 황교안 대표는 구구 아스팔트 우파와 이별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이와 비박계 보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재야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립대회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호 상임고문, 주호영, 권성동, 김성태, 장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려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2달 동안의 미국 미시간대 초빙 교수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김 전 부총리가 21대 총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정치권 뉴스였습니다. 네, 성탄 이브인 오늘 희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3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이 높고요. 경기와 충청, 경북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기질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여전히 공기가 탁하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6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성탄절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 속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을 만큼 오늘도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짙은 안개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구와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을 확보한 이후 수사 초점을 선거 개입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핵심 당사자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 확보로 검찰 수사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청와대와 여권이 교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수첩을 통해 알려지며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서 선거 개입 의혹 수사로 중심축이 이동한 겁니다. 송 부시장 수첩에는 지방선거 당시 당내 유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계획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임 전 최고위원 조사에 나섰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해 이야기했을 뿐 불출마 조건은 없었다고 임 전 위원은 해명했습니다. 송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산재모병원이 무산될 것을 미리 알고 공약을 조율했다는 의혹도 수첩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해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송 시장은 오히려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도우려 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윗선으로 볼 수 있는 의혹의 당사자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당내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공천된 경위와 공약 이행 과정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송 시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병기 부시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도감청에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기자회견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 부시장은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조사 도중에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화 통화 녹취를 돌려줬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사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신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이것이 합법적인지 대검과 법무부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수첩도 증거가 될 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육하 원칙이 적용된 업무 수첩이 아니라서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차명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것을 잠시 사용하다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며 불법 도감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또 송 부시장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6개월 만에 만난 한중 정상.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전하며 중러 결의안을 일축한 미국과 온도차를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안건 순서 바꿔가며 선거법 기습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27번째 순서였던 선거법을 23계단 건너뛰어 4번째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면서 한국당과 정면 충돌한 어제 국회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중앙일보도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문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혔다는 중국의 보도가 논란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분쟁 이슈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해를 먹고 갔나 봐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후 2시 12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면 실명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1일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난 일산 오피스텔 공사장 사고 지점 인근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상당한 크기의 균열이 있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징후를 포착하고도 사고 지점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재개한 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 최근 5년간 12월에 병의원 진료를 받은 우울증 환자는 평균 26만 명으로 1월에서 11월 평균보다 7천 명 많다고 하는데요. 들뜬 분위기와 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누나가 화났다. 중앙일보는 조연아와 조원태, 한진가남매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뉴스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5살 때 실종 막내, 32년 만에 찾은 엄마. 경찰의 끈질긴 노력으로 5살 때 실종됐다가 미국에 입양된 아들을 찾게 된 엄마의 소식입니다. 인생 최고의 성탄 선물이죠.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시 핵심 증거였던 국과수 감정 결과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모 씨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989년 7월 채모 분석 결과입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같은 것이라며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국과수 수사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2개 채모 분석 결과 모두 조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 채모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사용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 설명을 정면으로 다시 반박한 겁니다. 다만 당시 경찰 수사팀이 감정서 조작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 여기까지 가담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물인 국과수 감정인이 현재 뇌경색으로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왜 동기는 무엇이고 또 과연 그 당시에 경찰은 관여가 된 건지 그거는 더 이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불법 감금 등의 가혹 행위를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새로운 증거까지 확보됐다며 재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재심 의견은 수사기관 스스로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한 셈이어서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8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시 현장 채무 2점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 의뢰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끔찍한 동물 학대 행위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도살에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를 사육하는 농장 한편에 있는 도살장입니다. 방금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축하기 위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겁니다. 죽은 개를 뜨거운 물에 넣어 털을 뽑은 흔적도 있습니다. 전기색 꼬챙이로 이걸로 개를 닦는 거죠. 물솥에서 찬적, 이제 일종의 불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털을 뽑고 탈모기로. 이곳은 개를 번식해 판매하는 농장입니다. 규정상 개 사육장의 바닥에 망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모두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장이 2층 구조로 된 곳도 있는데 역시 불법입니다. 차량을 개조해 허가 없이 주택가 공터 등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소각한 업체도 적발했습니다. 개를 이제 반려동물을 여기 내려와서 화장 근처에서 화장하고 화장이 끝나면 무구를 수습해서 이제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 이 밖에 허가 없이 애완견을 번식시켜 판매하거나 도살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하천에 배출한 업체 등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한 59개 업소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시의원이 거리에서 시민과 난투극을 벌여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속초 시내에 있는 술집 앞. 술집에서 나온 남성과 길에 있던 남성이 서로 몸을 부딪히자마자 주먹질을 합니다.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한 대 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넘어집니다. 어두운 바지를 입은 남성은 47살 김명길 속초시의원. 밝은 바지 차림 남성은 속초에 사는 59살 이창섭 씨입니다. 합기도 사단 유단자인 김 의원은 몸싸움 끝에 이 씨의 팔을 꺾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분가량 제압했습니다. 당시 함께 회식했던 동료 의원들과 의회 직원 등이 주변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씨는 폭행이 일어나기 2, 3분 전 인근 거리에서 마주친 김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욕하고 지나가고 나도 욕을 해서 그냥 그걸로 땜빵했으면 됐지. 시민을 폭행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거지 이게. 김 의원은 술을 마신 이 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배를 때리는 등 위협을 가해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없으며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른손으로 배를 가격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저는 밀쳤고 그러고 나서 또 제차 3차 주먹이 날라오길래 이러다가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압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행으로 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며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과 관련해 일본이 바다에 버리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폭발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는 약 110만 톤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고 하루 평균 약 170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처리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활동한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습니다. 첫째 안은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출이고, 둘째 안은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이며, 세 번째 안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은 일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증기 방출은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해 상공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밑돌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소위원회는 방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소위원회가 제시한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출 시작 시기와 연간 처리량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 최소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 소위원회가 발표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보면 시기가 문제일 뿐 해양 방출이 단행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보여 해양 방출을 반대해온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법원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설치된 천막에 먹물을 뿌린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중국 국적의 54살 A씨에 대해 건축물 침입과 기물 손괴죄를 물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흰색 천막에 먹물을 뿌리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칠레 내무부는 보고서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도화선으로 시작된 시위 이후 관련 SNS 게시물의 19.3%가 칠레 밖에서 생산된 것이라며 시위 초기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주로 영향력을 미친 그룹의 러시아 방송과 아르헨티나 좌파 인사들, K-팝 팬들을 포함했는데 젊은 이용자들이 400만 건 이상의 리트윗을 통해 시위 동참을 부추겼다며 이들을 K-팝 팬들로 명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의 피고인 5명에게 사형을,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우디 공보부는 현지 시각 23일 사우디 법원이 1심에서 카슈크지 살해에 직접 가담한 5명에게 사형을,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자동차는 렌탈이 되는데 썬팅은 왜? 로마 썬팅 렌탈 월 1,900원. 그게 말이 돼? 전화 한 통이면 계약 끝. 한 달에 1,9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 로마 썬팅 렌탈. 서희건설의 이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LA 다저스를 떠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토론토에 새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한국인 투수로는 역대 최고 몸값을 받게 됐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새 둥지는 결국 소문무성하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습니다. 류현진의 FA 계약 소식은 MLB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헤이먼은 토론토가 류현진과 계약하면서 필요로 했던 걸 해결했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류현진의 계약 금액은 4년간 8천만 달러, 약 930억 원입니다. 2013년 추신수에 7년간 1억 3천만 달러에는 못 미치는 총액이지만 한국인 투수로는 2002년 박찬호의 5년간 6,500만 달러 기록을 경신한 최고 금액입니다. 연평균으로는
추신수도 넘지 못한 2천만 달러를 넘어선 첫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2013년 미국 진출 이후 7년의 다저스 생활, 서부 시대를 마감하고 메이저리그 2기 동부 시대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30개 메이저리그 구단 중 유일한 캐나다 팀인 토론토는 최고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템파베이 등이 포함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소속입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 타자 제도가 있어 류현진으로선 적응이 필요합니다. 타석에 나서는 부담은 없어졌지만 1번부터 9번까지 소위 쉬어갈 수 있는 타자가 없어 투수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계약에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됐고 잔여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FA가 되는 옵트아웃 조항은 없습니다. 4년 동안 토론토 유니폼만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계약은 토론토 구단 역사상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올 시즌 14승 5패, 평균 자책점 리그 1위로 사이영상 2위에 오른 류현진이 가을 야구를 위해 전력 보강에 나선 토론토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류현진을 품은 토론토는 90년대 정성기를 달렸지만 2000년대에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성적도 대부분 하위권이었습니다. 확실한 선발 투수인 류현진을 영입한 만큼 내년 시즌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토론토 구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 구단은 지금은 국내로 돌아온 오승환 선수가 지난해에 뛰었던 팀입니다. 7월 콜로라도로 이적한 오승환은 48경기에 등판해서 4승 3패 2세이브, 평균 자책점 2.68을 기록했습니다. 오승환은 강타자들이 즐비한 아메리칸 리그에서 류현진의 8색조 투구가 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977년 창단한 토론토는 1990년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92년과 93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93년을 마지막으로 토론토의 가을 야구는 22년이 지난 2015년에 가서야 재현됩니다. 올해까지 최근 3년간은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등 강팀에 밀려서 줄곧 지구 4위에 머물렀습니다. 확실한 선발 투수 자원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한 만큼 내년 시즌이 기대됩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캐츠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최고의 제작진과 배우들의 참여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북미 지역에서의 출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뮤지컬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받게 될까요?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단 하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고양이를 뽑는 운명의 밤.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고양이들의 무대가 화려하게 스크린을 수놓습니다. 고양이 특유의 역동성과 유연함이 돋보이는 안무가 영화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영화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공간이 추가됐고 CG를 활용해 공연과 마법의 효과를 극대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캐츠의 명곡 메모리는 제니퍼 허드슨의 화려한 가창력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옥주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버곡으로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걸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곡이 저에게 기회가 되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도드라지지만 뚜렷한 서사 없이 공연 위주로 전개돼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또 고양이 얼굴에 인간의 몸을 지닌 분장이 낯선 불쾌감을 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Because it's breaking new ground, it's something that the audience are going to be hopefully surprised by and entertained by and go on the magical journey with.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는 650만 달러 매출로 4위에 머물러 좋지 않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레미제라블이나 라라랜드 등 연말 뮤지컬 영화에 대한 애정을 보여온 우리나라에서는 개봉 초 예매율이 높아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성탄절 이브인 오늘도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이 높고요. 그 밖에 경기와 충청, 전북과 영남 지역 모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대기질이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여전히 나쁨 수준 예상되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9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낮은데요. 낮에는 영상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 속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도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을 만큼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짙은 안개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하늘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구와 광주 11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